안녕하세요. 천고마비의 계절 아티TV 명인명시를 찾아서 진행을 맡은 박영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문인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선희 시인님을 만나 뵙고 시인님의 삶과 시의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시인님의 소개와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출신이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걸스카우트 대장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둥지에 머무는 햇살이란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에서 시 짓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인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뭐 몇 학년을 담임하고 계시나요? 현재 2학년 담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이게 아티TV 명인명시를 찾아서 인터뷰하러 오신다고 좀 반아이들한테 말씀을 하고 오셨나요? 얘기는 안 하고 왔는데, 네. 제가 이제 찍은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이 시간을 비롯해서 아이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 선생님 나오셨다고. 자, 2학년 2반 어린이들, 안녕. 선생님, 아티TV TV 출연했다. 예쁘게 나오나 잘 봐줘라.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뭐 미인에다가 그쵸, 뭐 시도 잘 쓰시고. 선생님 시인이라고 굉장히 네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냥 학원도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느라 정말 자유롭게 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인 선생님께서 담임을 맡고 있는 아이들은 좀 어떤가요? 좀 다른 반 아이들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가정체험 학습을 이제 수업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더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방과후 활동이 공부 쪽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인 특기나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교의 경우는 네네. 시험하고 무관한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문학활동 같은 경우도 문집을 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독서록 쓰는 거 독후와 굉장히 강조하는 학급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가끔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 쓴 것도 들려주고 또 아이들에게도 숙작도 하는 시간도 주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독서, 논술, 토론 그리고 이제 그 모둠별 활동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모둠끼리 활동할 적에는 반말을 못 쓰게 해요. 존댓말을 쓰게 하기 때문에 서로 네네. 존중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어 교육 쪽에 아이들이 도움을 얻겠지요. 그럼 이제 학교 생활도 하시면서 또 선생님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또 주부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중에 가장 매력적인 거는 어떤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부장을 하고 학년 네. 부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장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6년간 네. 정말 이렇게 막 연구 활동하고 남하고 경쟁하면서 이겨서 1등하고 네네. 막 이러면서 막 위로 가려고 했었는데 네. 작년에 갑자기 올해 네. 6월경에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나의 꿈은 교장이 아니라 교사였는데 네네. 네네. 내가 왜 이런 행정직 쪽을 생각했을까 하고서 이제 그 승진에 대한 꿈을 접었어요. 올해 네. 접었어요. 그러니까 한 6년 동안 투쟁을 하다가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제 문인의 길을 걷는 것이었는데 네네. 이제 뒤늦게 등단까지 하고서 나의 꿈을 다 이뤘는데 쓸데없는 꿈을 꿨구나 하고서 지금 이제 다시 좀 더 많은 작품을 내고자 하는 생각도 네네. 들고요. 네. 또 시집도 이제 2집을 내야 되잖아요. 1집을 작년에 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내년경에는 또 하나의 시집을 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이 됐을 때는 이런 선생님이 되어야지라는 그 초심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된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나는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상을 말한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는지. 근데 사실 저는 네. 선생님이 된다 할 때 공부를 가르치는 교실에서의 선생님을 꿈꾼 적은 없고 네. 조회대 위에서 체육대회 때 막 조회하고 체조하는 선생님을 꿈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어느 틈엔가 제 나이 진짜 동학년에 20대가 있고 30대가 있는데도 40대인 저를 네. 조회대 위에 세워서 네, 네. 체육대회 때마다 이게 체조를 시키더라고요. 정리체조, 준비체조를 해서. 그러니까 그 꿈이 제가 어릴 때 막연히 나도 저기서 해보고 싶어, 나도 저렇게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막 체조를 하고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실의 선생님보다는 조회대 위에서 활약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좀 몇 년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 선생님을 되게 오래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 예. 그렇죠. 그 사실은 시는 약간 이제 내면으로 막 사귀어야 되는데 제가 좀 네네. 활동성이 많이 있고 네네. 좀 외향적인 면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세월에 이제 막 삭혀서 좀 더 내면화해서 네. 좀 이렇게 문학으로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신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시집을 읽은 뭐 출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을 하시면서 이 시를 쓰는 건 꾸준히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내가 시를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은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과 아이들이 예약을 한 게 저는 노벨 문학상을 타겠다고 했더니 장래의 꿈이요? 예, 장래 꿈에 노벨 문학상을 타겠다고 네네.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글만 쓰면 무조건 장원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큰 상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입상을 하면 막 놀렸어요. 제 입상했다고 놀릴 정도로. 네네. 그래서 꿈이 뭐냐? 저는 노벨 문학상을 탈 거예요. 선생님 그래 그럼 난 시계 사줄게. 애들이 뭐 네. 꽃다발 줄게 막 예약을 할 정도로 했었는데 그 꿈이 어느 틈에 이렇게 시들었어요. 시들어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 등단을 제가 좀 중년이 돼가지고 했잖아요. 네네네. 30대에 그 단편 소설로 했거든요. 네네. 사실은 소설을 쓰고 네. 싶었는데 네. 제가 또 늦둥이를 하나 낳기 때문에 이제 아기 낳고서 그 문학과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던 중에 그 우연한 기회에 그 중앙대 예술대학원에서 네네. 그 시인들과 더불어서 그 문단의 작가들 시인들에게 공부를 네. 배웠어요. 시 듣는 거를 2004년도 등단을 했고 네. 그 약간 좀 드문드문 시를 쓰고 동의지를 내다가 어느 날 2007년도에 여기 창작문화예술인협의회에 네. 그 정의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서울 인천지회 활동하고 네.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인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면 시를 하기 전에는 먼저 이제 소설을 소설로 썼죠. 등단을 하신 네.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대한문인협회 와서 네, 네. 시 창작 활동을 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 소설에 대한 또 열정이 있잖아요. 예. 그래도 앞으로도 또 소설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소설과 또 시를 창작하면서 혹시 뭐 이게 좀 차이점이나 좀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소설 공부를 할 적에 30대 초반에 소설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막 그 왜 글라렌이 뭐 이래가지고 인터넷 동호회 할 때 네네. 거기서 그 습작을 어떻게 했냐면 오정희 씨의 뭐 중국인 거리를 막 필사 똑같이 네네. 베껴 쓰는 거 단편 소설 똑같이 네네. 베껴 쓰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베껴 쓴 시 그 작가들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꾸밈이 많지 않고 되게 심플한 문체였기 네네. 때문에 시 쓰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소설도 쓰고 싶고 시도 쓰고 싶고 에세이도 쓰고 싶은데 네. 문장 자체가 저는 화려한 문장이 아니고 네네. 심플하고 이렇게 꾸밈 별로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뭐 셋 다 쓰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네. 나이를 먹고 연륜이 있으니까 좀 더 네. 깊은 시도 쓰고 또 스토리를 짜서 네네. 또 소설도 쓰고 또 이제 삶 자체를 녹여내는 에세이도 쓰고 이렇게 문인 활동을 이제 60대, 70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쭉 이제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긴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이게 시인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삶의 여유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아까 또 뭐 교장 선생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또 6년 동안 하셨는데 그 꿈도 아마 이렇게 편안히 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시인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 중에서도 오래 기억되는 만남이나 또 잊지 못하는 만남, 또 많이 생각나는 만남들이 있는데 또 시인님께서는 어떤 만남들이 있었는지 좀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작은 인연보다 네. 조금 인생에 막 이렇게 곤경이 왔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네네. 넘어질 때 꼭 이렇게 구원의 손길이 큰 손이 와서 네네. 탁 일으켜줘서 막 무난하게 넘어가는 때가 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대신 이제 제가 아쉬운 게 좀 아기자기하게 작은 인연이 좀 네네. 적었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대학생 때는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다가 좀 잘못돼서 가정이 조금 불우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때 제가 아르바이트 가정교사 남의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네네네. 가르치면서 자고 먹고 하면서 하는 것도 했었거든요. 가정교사를 하셨군요. 네네. 하고 이제 그런 생각, 되게 외롭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선배께서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었고, 또 이제 아기를 가졌을 적에 탈장이 돼서 네네. 쉬어야 되는데, 제가 3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영어 교과 전담 교사가 저 혼자였던 거예요. 네네. 학교에.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당시에는 영어를 되게 싫어했어요. 저도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연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계속 제가 일어나서 다니면은 아기가 위태로운, 태아가 위태로운 때였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저의 얼굴도 잘 모르고 저와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교사가 중요하지 그 학교 수업이 네. 뭐가 중요하냐, 더 중요한 건 교사의 건강이다 해가지고 이제 탄원서를 써주셔서 네. 100일의 병가를 얻고 네. 3년의 육아휴직을 하고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돌아가신, 그러니까 저랑 인연을 맺고 네. 그 해에 돌아가시거나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큰 은혜를 입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체육 부장이 돼가지고 체육 수업을 하는데, 네. 서울시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체육 장학사 출신의 교장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네네. 근데 이 교장 선생님 보실 때 제가 너무 가소롭고 하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어떻게 네네. 하시냐면, 야, 카메라 가져와, 나 찍어, 그러면서 1시간을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똑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찍으라고, 찍어, 내일 대회인데 그래서 나랑 똑같이 해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예순이 다 되신 네네. 분이 네. 나의 살던 고향을 하면서 막 스텝 밟아가면서 애들하고 같이 춤도 춰주시고 하면서 1시간 수업하시고, 제가 그걸 찍고 그걸 계속 돌려보면서 다음날 대회인데 똑같이 해가지고 3등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거의 아버지 같이 생각되셨는데,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인연이 있었고, 또 우리 저희 시아버님은 네네. 제가 정말 용돈을 못 드렸는데, 병상에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상에서 이제 90일 동안 이렇게 마약으로 연명하시면서 네네.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병상에서 용돈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용돈을 이렇게 손에 쥐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가난해서가 아니라 네네. 우리 막내 며느리가 준 용돈이라 그러면서 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다 집이 있는데 얘만 우리가 아직 집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랑 시아버님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네. 막내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 집 사는 걸 못 보고 내가 눈을 감다고 막내 며느리를 떠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정말 어려운 시기에 시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꿈에 나타나셔서 그걸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셨는데, 막내가 자립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네네. 꿈에 자꾸 보이시나, 그렇게 생각이 났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들이 되게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신비한 인연들이 제가 좀 감수성이 많은 네네. 문학가라서 그런지 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신비한 큰 인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그로 인해서 제 문학적인 감수성이 계속 이렇게 더 유지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잔잔한 거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네. 또 기억들이 많이 남을 네. 것도 같아요. 그죠? 그럼 시인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제 작가 활동하시면서 시를 쓰잖아요. 그럼 주로 어느 때 좀 시를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 문협을 이렇게 문협의 게시판에 이렇게 막 네네. 그 서재에 불이 밝혀질 때 딱 네. 보면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무슨 며칠에 한 번 이렇게 시를 올리시는 시인님들이 네네. 계시잖아요. 너무 존경스러운데 이렇게 뭐 며칠에 한 번씩 또박또박 이렇게 글을 올리는 시인들하고 틀리게 제가 네. 제 서재를 보면은 뭐 1년에 한 편, 2년에 한 편 올 때도 있고 하루에 막 몇 편의 시를 쓸 때도 있고 좀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좀 나는 오늘 시를 써야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시를 써요. 네네. 그래서 그 왜 두보와 네네. 이태백이 이렇게 중국의 한 사람은 시선이고 한 사람은 네네. 시성이잖아요. 네네. 근데 시선인 이태백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다 읊으면 시가 네, 되고 두보는 불빛이 닿도록 밤새도록 썼다 지웠다 해가지고 되는데 네네. 제가 좀 두보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질은 천재성은 없는데 책상에서 파고 또 지우고 또 지우고 해서 한 편을 딱 하고 그리고 네. 계속 노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읽고 살다가 써야지 하면 막 쓰고 근데 그때가 어때? 막 피를 받으면 네네. 하루에 막 7편 8편 막 쓸 때도 있고 1년 지나도 한 편도 안 쓸 때도 있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쓰면은 해가 지고 식구들이 다 잠들고 좀 고요해지고 나서 새벽까지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는 이제 그 젊은 혈기에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부지런해져서 네. 저도 한 달에 매주 한 편 이상의 시는 써야겠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 나이가 적지 않은데 네. 그 일관 때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 시를 쓴다거나 이 작가는 적어도 무엇에 대한 시를 어떤 작가라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첫 번째 시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신변잡기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하나로 다 이렇게 집약되지 못하고 그래서 네. 좀 더 많은 작품을 내서 정말 내가 제 자신이 추구하는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독자들도 이 시인 하면은 나 이 시인의 어떠한 점이 좋아 이 시인의 시를 읽고 싶어 하고서 네네. 이제 좀 갈급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님께서 작년에 시집을 출간하셨잖아요. 그죠? 시집 제목이 둥지에 머무는 햇살. 둥지에 머무는 햇살. 여기 이제 시집이 있는데 이게 둥지에 머무는 햇살. 뭐 제목은 시인님께서 정하신 건가요? 그 아는 지인의 의견도 네네. 이렇게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여기 둥지에 머무는 햇살에서는 아까 시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그동안 쌓아놨던 글들을 이제 이게 생활 속에 있던 글들을 모아서 하신 게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다수가 제 일기장에서 발췌한 거예요. 제가 네. 이제 30대부터 이제 그 아기를 30대 임신을 초반에 했기 때문에 네네. 아기를 갖기 때문에 외부 활동 거의 못 하고 네. 이제 혼자서 막 생각하고 나 혼자 막 이렇게 애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또 아팠던 거 이제 외부에 10달간 네네. 누워서 생활했잖아요. 그 와중에 일기장에 쓴 것에서 많이 발췌했고요. 그 비망록에서 하고 근데 네네. 대부분의 시나 메모들이 이사를 자주 갔기 때문에 사고로 네. 유실되거나 없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시는 제가 여자로서의 나,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의 나.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여성적인 거, 이게 여성적이고, 소극적으로 그죠? 내 주변에 대한 시들을 뭐 나라를 걱정한다거나 시국을 걱정한다거나
노래하거나 이거보다는 여자로서 내 태아, 나의 자녀들 뛰노는 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선에서 좀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볼 때 아, 저 시인은 시인으로 이제 오래 살았네. 이거 시인으로 10여 년을 살았구나. 정말 시인이구나. 근데 스케일이 자꾸 여성적이구나. 이렇게 아마 각인이 저 자신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시인님께서 이 등지에 머무는 햇살 이게 다 모든 시들이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또 시인님께서 또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시가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가장 많이 애착이 가는 시가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집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를 굉장히 이제 그 스토리가 없는 시가 없잖아요. 네네.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 다 모두 사연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독자들이 가장 좋게 호평을 해주신 게 대합실에서 시더라고요. 대합실에서요. 네. 이 시인이 그럼 어떤 사연을 두고 쓰신 거예요? 이 대합실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여행을 제주도였나요? 동남아였나요? 여행을 가서 이렇게 그 비행기 시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다 피하고 이게 마주보고 있을 때요? 마주보고 있는데 시선을 다 살살 피하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선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그러면서도 모두 가고자 하는 곳은 갔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곳에서 딱 붙박이로 서로의 시선을 피하고 있지만 저 비행기는 길도 없는데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똑같은 곳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이런 인연에 대해서 짧게 이제 명상한 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께 또 시인님의 육성으로 좀 신앙 좀 부탁도 드려도 될까요? 대합실에서 시 안선희. 어디론가 떠나려 하고 있다. 영화 속 장면처럼 포옹하는 연인은 보이지 않는다. 생애 한 교차점에서 만나 조금 묵뚝뚝한 표정으로 탑승의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살아온 인생은 다르겠지만 허공에 시선 부딪히며 같은 모양새로 앉아 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비행기 창공에서 제 길 가듯이 우리도 오래 헤매이지 않고 가야 할 길 찾아낼 수 있다면 길은 무한히 뻗어 있어 여러 갈래길에서 어디로 향할지 걷다가 다음 교차점에서 누구를 만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윽고 탑승구의 문 열리면 갇힌 공간 엮었던 끈 일순 끊어지고 저마다 총총히 사라진다. 헤어질 때 고개를 주걱거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시인님 대합실에서 시 낭송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 낭송을 좀 들려주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아이들한테 낭송도 들려주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시집을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선생님 시집 있다고 우리 선생님 시인이라고 좋아하고 또 이제 시집을 어머니들이나 부모님이 이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한테 뭐 녹색 어머니나 이런 대표 어머니들한테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거든요. 아, 네. 그걸 집에서 본 아이들이 또 우리 선생님 시인이라고 막 떠들고 다녀요. 아, 그래요? 네. 네. 작년에 시집도 또 출판하면서 출판 기념회도 함께 하셨잖아요. 뭐, 그때 어떠셨어요? 출판 기념회 하시면서 기분이? 사실 출판을 하는 것도 주변에서 그 몇 분 시인님들이 한번 해보라고 이제 그냥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했는데 네. 사실 자신이 좀 없었어요. 왜냐면 제 완성도에 대해서 약간 그 캐스트 마크였는데 네. 그 일단 책을 내고서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시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제가 이제 인간관계를 꾸준히 못하고 이제 네. 뜸마게 연락을 하다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딱 초청장을 보냈을 때 여기 네. 찾아오신 분들 정말 멀리서 찾아오시고 막 정말 한 10년 이상 연락을 안 했는데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막 겉으로는 친하게 지냈지만 실제로는 찾아오지 않고 네, 어떤 네. 분은 그냥 오며 가며 한 번 눈인사 했을 뿐인데 정말 찾아오시고 하는 거 보고 인간관계가 한 번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진실된 나의 것들도 되고 그리고 네. 딱 보니까 제가 그 문인들과 네. 지금 현재 뭐 창작문화예술인협회 회원들 뿐이었지만 문인들과 또 그리고 교회의 분들 네. 그리고 학교 딱 이렇게 네. 세 가지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친척들한테는 연락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자리가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근데 딱 요 세 분야에만 제가 이렇게 몸을 거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다면 길지만 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약간 제 살아온 인생이 여기구나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었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제가 시인이라고 네.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이후로도 굉장히 저를 굉장한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자매들도 평소 때는 우리 언니 옛날에 이기적으로 공부만 했던 언니 딸 중에서 저만 독방을 썼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네. 약간 얄밉게 생각했었는데 언니를 굉장히 훌륭하게 보고 그래서 사실은 제 삶의 질이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제 자신도 사실은 내가 시를 썼지만 이 따위가 무슨 시야 뭐 이랬는데 활자로 딱 되면서 제 자신도 난 문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긍심이 생기고 하는 면에서 인생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네. 이제 더 가까웠던 분들도 가깝고 겉으로는 또 친한 것 같으면서도 또 아닌 사람도 구분도 그리고 되고 외부에 네. 나를 시인이다 하고 이제 내가 표명을 한 거고 네. 외부에서 나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시고 준비하시는 시인님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그 시집을 개인 시집은 처음 냈지만 동인지는 네. 굉장히 많이 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창작문화예술인협회 그 시음사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김락구 이사장님이나 네네. 또 거기 시인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정의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시집 내는 걸 두려워하고 네. 출판 기념회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네네. 아직 하기에는. 근데 그분은 이미 나이가 이제 50대가 훨씬 훌쩍 넘었고, 그래서 인간관계 걱정하시고, 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이 먹고 세월이 흐른다고 더 향상이 되느냐, 이것도 그렇고, 네. 인간관계도 그렇고, 해서 제가 사실은 그냥 조금만 용기를 내면 시집을 낼 수 있고, 일단 네. 시집으로 내가 딱 세상에 나는 시인이다라고 선언하고 나면은 더 좋은 시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주제를 잡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뭐 환경에 대해서 난 환경에 대해서니까 정말 나도 필력이 있구나, 사람들이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일관되고로 자기의 딱 집약된 그런 거를 시를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용기를 좀 내서 일단 시집을 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무슨 사실 내가 시집을 내기에 필요한 거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시의 수준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너무 공들였었지만 이 시는 별로 호응이 없지만 나는 어쩌다가 다 5분만에 썼는데 이 시가 어떤 사람인데 가슴을 팍 후려치면서 그렇죠. 감동을 주고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 글을 읽히는 게 이게 시인의 끼잖아요. 연예인들이 남 앞에서 그 자기를 보이는 것처럼 문인의 끼는 내 글을 남이 읽어줄 때 기쁨과 희열을 갖는 게
무늬는 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남에게 펼쳐 보이라고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또 시인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인님 스타일은 이게 딱 시가 생각날 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마음을 먹고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또 2집도 시집도 출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또 시간이 한참 흘러가야 되잖아요. 또 시를 많이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 방법을 좀 바꿀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시를 딱 볼 때는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 않고 신경잡기적인데 이 시도 상당히 세상에 내놓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데 그냥 끄집어서 내놓은 거거든요. 네. 사실은 나의 막 예쁘고 좋고 막 화려한 면을 보인 게 아니라 초라하고 궁색하고 이런 면을 다 끄집어낸 거, 상체기를 끄집어낸 네.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움을 내 보인 건데 제 2집에서 제가 할 것들은 이제 제가 저한테 그 연민, 자기 네. 고백 네. 이런 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조금 더 아까 우리 딸이 저에게 요구했던 좀 희망을 줄 수 희망을 있고 주시는 시. 좀 세상에 이제 사랑을 줄 수 있는 네. 이제는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캐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대한문인협회에서 또 순우리말 글짓기 전국대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시인님께서 또 좋은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금상을 수상하셨죠?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그 시의 제목은 붉은 나팔꽃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새벽에 그 푸른 수목원이라고 이제 서울시청에서 네. 지어주는 수목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1시간씩 산책을 하거든요. 네. 이제 산책을 할 때면은 이렇게 나팔꽃이 이렇게 붉은 나팔꽃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고 그 나팔꽃 줄기는 가녀리지만 가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네. 뭔가를 꽉 붙잡는 네, 거. 그래서 그 울타리를 엮어가면서 어떤 사랑의 성취 같은 거. 그래서 그 붉은 나팔꽃은 그 사랑의 상체기를 네. 극복하고 다시 사랑을 찾는, 되찾는 그런 것에 대한 건데 순수 우리말이라는 게 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상처라는 말을 쓰려고 그랬더니 네. 상처가 한자어더라고요. 네. 그리고 휴지 쓰려도 휴지가 한자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웬만한 거는 다 한자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네. 용어들이 한자가 많이 있죠. 그 한자어를 피해서 쓰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도 사실 하룻밤 좀 고민해가지고 네. 자리 피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종이를 파서 썼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셨겠어요. 예.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또 창작 문화 활동을 하시고 좋은 글들을 많은 독자들에게 선보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인님은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하루도 인터뷰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과 대한문인협회 회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문인협회로 인해서 제 시의 날개를 달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문인협회가 한국 문단에서 선봉에 우뚝 서서 여기 계신 모든 시인들의 시가 정말 불후의 명작으로 정말 한국 문단에서, 세계 문단에서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인님께서도 늘 독자들에게 사랑 많이 받는 시인님으로 남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트TV 명인명기를 찾아서 안선희 시인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